북한하면 딱 떠오른 이미지, 강력한 군사력, 또 끊이지 않는 핵 위협,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실체가 과연 우리가 아는 그대로 올까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귀한 자료들, 특히 탈북 기자분의 증언 같은 걸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력, 그리고 또 사회의 속살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북한 모습이랑 실제 현실은 좀 다른 경우가 많아요. 분명 간극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분석은 바로 그 간극을 좀 메워보고 또 때로는 이게 좀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들이 있는데 그 너머의 진실에 다가다 보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당신이 북한에 대해 좀 더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흔히 이야기되는 북한 군사력부터 한번 짚어보죠. 병력이 128만 명이다, 뭐 세계 5, 6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뻥튀기 된 수치입니다. 아, 뻥튀기요? 네, 과거 구소련이나 동구권처럼 사회주의 국가들이 군사력을 실제보다 좀 과장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네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러시아군 실상만 봐도 좀 알 수 있죠.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인구 숫자부터 좀 부풀려서 발표하고 있어요. 인구요? 네, 공식적으로는 2,5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김정은한테 올라가는 그 내부 비밀 보고서 있잖아요. 거기 따르면 실제로는 2천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와, 500만 명이나 차이가 나네요. 이게 의도적인 조작이라는 거죠. 좀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습니다. 80년대부터 이미 한국 인구 절반 수준에 그냥 맞춰서 발표해왔다. 뭐 이런 증언도 있고요. 이런 인구 구조를 생각하면 사실 128만 명이라는 병력은 물리적으로 유지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군요. 내부 자료를 보면 실제 병력은 한 80만 명 수준 이 정도로 추정되고요. 여기에는 또 여성 징집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요성도요? 네, 한때는 50%까지 징집해서 겨우 80만 명 채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80만 명이라 해도 뭐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 80만 명이 다 전투 병력은 아니라는 건가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80만 명 중에서 상당수가 건설부대 같은 뭐랄까 비전투 병력이에요. 건설부대요? 네, 북한군 복무 기간이 10년인데 그 기간 내내 그냥 건설 현장에만 투입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해요. 뭐 망치 한번 못 잡아보고 삽질만 하다 제대하는 거죠. 허허, 그렇군요. 그러니 실제 전투가 가능한 병력은 아무리 많게 잡아도 한 40만 명 넘기 어렵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128만 정예 강군 이미지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병력 숫자뿐 아니라 역시 무기의 질도 중요할 텐데요. 북한 탱크나 전투기는 어떻습니까? 숫자는 그래도 많다고 하던데요. 숫자 자체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북한 주력 전차자 부분은 그 T-72 같은 구소련제 노후 모델이에요. 거의 고물딱지 수준이죠. 고물딱지요? 네, 이게 전시 상황에 과연 38선까지 제대로 굴러올 수 있을지 이것조차 의문입니다. 가다가 고장나거나 연료가 부족하거나 길이 막혀서 그냥 멈춰설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탱크가 그 정도면 하늘이랑 바다는 어떤가요? 공군, 해군 전력도 좀 비슷한 상황인가요? 공군은 더 심각해서요. 사실상 전력으로서 의미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주력 전투기라는 미그 21, 미그 23 이게 다 60년대 개발된 모델이라 그나마 최신 기종이라는 미그 29조차 80년대 초반 모델 몇 대가 전부인데 이것마저도 김정은 행사용으로 돌려 쓴다 이런 증언까지 나올 정도예요. 실제 작전 가능한 전투기는 100대 미만일 거다 이런 추정이 지배적입니다. 한국 공군의 F-35 스텔스기나 F-16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죠. 제공권 장악은커녕 전쟁 나면 반나절도 버티기 어렵다. 이게 중론입니다. 해군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지난 30년간 새로 만든 군함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30년 동안요? 네. 주력 함경이나 잠수함 대부분이 60년대 중국에서 만들어서 70년대 중반에 중고로 들여온 것들이에요. 이것도 역시 환갑이 넘었죠. 보통 군함은 한 30년 쓰면 퇴역하는데 말입니다. 네. 얼마 전에 공개돼서 화제가 됐던 그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신형 잠수함도 사실은 기존의 낡은 로미오급 잠수함을 그냥 개조한 형태라 성능이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한국 해군 전력이나 아니면 육군 아파치 헬기만으로도 북한 해군력은 충분히 제압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와, 공군, 해군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가 흔히 듣던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또 하나,
북한 하면 떠오르는 게 20만 명에 달한다는 특수부대입니다. 이건 정말 위협적인 거 아닌가요? 그 20만 명이라는 숫자 역시 심각하게 부풀려진 겁니다. 이것도요? 네. 잔소리적으로 어느 나라 군대든 특수부대가 전체 병력의 한 5, 6%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북한 실제 전투 가능 병력을 아까 40에서 50만 명으로 봤잖아요. 네네. 그럼 현실적인 특수부대 규모는 한 2에서 3만 명 정도, 이 정도로 봐야 합니다. 20만 명이라는 건 뭐 특수부대 임무를 받은 경보병 부대, 이런 일반 부대까지 그냥 다 포함시킨 숫자의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히 숫자만 부풀린 게 아니라 실제 능력에도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현대 특수부대의 핵심은 뭐 개인의 격추 능력이나 충성심보다는 역시 첨단 장비하고 정찰, 통신, 수송 같은 입체적인 지원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미군 네이비실 같은 거 생각해보면 쉽죠. 위성정보, 공중지원, 첨단 침투 장비 이런 게 다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북한은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맨몸으로 충성심만 외친다고 특수부대가 되는 게 아니죠. 침투 수단으로 거론되는 그 AN2 수송기요. 그것도 40년대 모델이라 속도도 느리고 레이더에도 쉽게 잡혀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듣고 보니 특수부대 역시 과장이 심하네요. 그럼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장사정포 위협.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간당 16,000발을 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시간당 16,000발은 명백한 과장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예요. 아, 불가능해요? 네, 서울 등 수도권을 때릴 수 있는 휴전선 인근의 장사정포는 한 340문 정도로 추산되는데 대부분 70에서 80년대에 배치된 노후 장비입니다. 이 포들의 발사 속도를 감안하면 시간당 16,000발은 나올 수가 없죠. 설령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그건 우리가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당연하죠. 한국군은 K9 자주포 포함해서 3,000문 이상의 훨씬 우수하고 현대적인 포병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포병 레이더 같은 정찰 자산을 통해서 북한이 포문을 열거나 발사할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즉각적인 제압 사격이 가능해요. 물론 뭐 전쟁 초기에 기습적인 초탄 발사로 인한 피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압도적인 우리 포병 전력에 의해서 북한 장사정포는 빠르게 무력화될 겁니다. 북한이 한 발 쏠 때 우리는 10발을 정확하게 되돌려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분석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종합해보면 재래식 군사력만 놓고 보면 북한의 위협은 실제보다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문제는 역시 핵무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을 명확히 해야 해요. 재래식 전력의 약점을 상쇄하고도 남는 게 바로 핵무기입니다. 핵 보유국을 상대로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를 논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핵무기 악해서는 뭐 이지스함이나 스텔스기도 무력화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북한 군사력을 평가할 때는 재래식 전력하고 핵무기는 반드시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실제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 김정은의 결심에 달린 문제 아닐까요? 핵 사용은 김정은에게도 뭐랄까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살행위요? 네. 핵을 사용해서 한국을 초토화시키고 점령한다고 해도 김정은하고 그 정권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핵 확산을 극도로 경계하는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한 국제사회가 핵 사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핵무기 사용으로 이득을 보는 선례를 남기는 순간 전 세계 핵 질서는 붕괴하고 테러 단체까지 핵을 손에 넣으려 할 겁니다. 어떤 강대국도 그런 상황을 원치 않죠. 그렇겠네요. 따라서 김정은이 핵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정권이 완전히 붕괴 직전에 몰려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판단하는 그 최후의 순간, 즉 자포자기의 심정일 때뿐일 겁니다. 근데 설령 그런 상황이 와서 김정은이 발사 명령을 내린다 해도 실제로 핵미사일이 발사될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아, 명령을 해도요? 네, 발사 명령을 최종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군 간부들 역시 동족에게 핵을 쏘는 행위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명령을 내린 김정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가 파멸할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과연 그 순간까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남아있을지는 글쎄요, 미지수입니다. 핵무기라는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군요.
군사력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북한 사회 내부의 모습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죠. 평양하고 지방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평양공화국과 지방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격차가 아주 극심합니다. 평양 시민은 시민증이라는 별도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고요. 지방 주민은 공민증을 사용해요. 아, 신분증이 달라요? 네, 지방 주민이 평양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철저히 통제됩니다. 심지어 결혼조차 평양 사람끼리 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고 해요. 지방 남성이랑 결혼하면 평양 여성이 지방으로 가야 하는 규정 때문에 어디 사느냐가 결혼 상대를 고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모든 좋은 인프라나 자원은 다 평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북한에도 부자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부유층이 등장했다고요. 이 사람들은 좀 다른 삶을 살지 않나요? 돈주라는 존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자수성가형 부자 이런 거랑 개념이 좀 달라요. 아, 다른가요? 네, 북한에서 진정한 의미의 부와 권력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돈주는 대부분 권력자의 비호 아래서 그들의 자금을 관리하고 불려주는 대리인, 과거로 치면 마름 같은 역할에 가깝습니다. 실제 부와 권력의 정점에는 인사권을 쥔 노동당 중앙당 간부나 보위부 같은 권력기관 종사자들이 있어요. 탈북민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직업 1위는 압도적으로 중앙당 간부였습니다. 결국 권력에 기생하는 형태의 부라는 거군요. 빈부격차도 상당하겠네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상위 0.1%, 한 2만 명 정도는 월 1만 달러 이상 쓰면서 호화롭게 살지만 최하층민들은 하루 끼니 걱정하면서 1달러도 없이 굶어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극심한 사회 중 하나일 겁니다. 정말요? 네. 뇌물수수는 일상화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은행 시스템을 못 믿으니까 받은 뇌물을 달러나 위안화로 바꿔서 지방이나 땅속에 숨겨두거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자금을 세탁하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당 관부가 군단장 인사통해서 수십만 달러 뇌물을 받으면 그 돈 굴리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아파트 분양 사업에 투자하는 거라고 하죠. 정말 극단적인 사회네요. 이런 엄청난 불평등과 억압 속에서 주민들 불만은 없습니까? 저항 같은 움직임은 전혀 없는 건가요? 북한은 스스로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실상은 김씨 일가를 정점으로 하는 봉건 왕조, 군국주의, 그리고 성분이라는 현대판 노예제, 이게 결합된 기형적인 체제예요. 성분제요? 네, 가장 무서운 건 연좌제입니다. 반체제적인 행동을 하면 본인뿐 아니라 팔촌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처형당하는 극단적인 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공개적인 저항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90년대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대량 아사,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체제가 무너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강력한 공포 통치와 감시 시스템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출신 성분,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이렇게 크게 3가지, 세부적으로 56개로 분류하는데요. 이 성분하고 사회 성분, 노동자, 농민, 사무원, 군인 이런 거에 따라서 평생의 삶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외구 정부가 일부 유입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도 이런 거대한 수용소 같은 통제 시스템 하에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리랑 축전이나 열병식 같은 대규모 집단 행사 있잖아요. 네네. 이게 단순히 체제를 선전하는 걸 넘어서 주민들을 길들이고 최고 지도자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파블로프의 개훈련 과정이다. 이런 분석까지 있을 정도예요. 듣기만 해도 숨막히는 통제사회군요. 그런데 최근 평양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활발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김정은 치적으로도 선전되는데 이건 주민들 생활 수준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김정은 지시로 매년 1만 세대씩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것 역시 보여주기식 측면하고 그 이면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김정은은 건설 부지하고 인력, 주로 군인들을 동원하죠. 이것만 제공할 뿐이고요. 실제 건설 자금은 아까 말한 중앙당 간부나 돈주들이 투자하고 완공 후에 아파트를 분양해서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에요. 아, 김정은은 생색만 내고 실제 돈은 간부나 돈주들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김정은은 완공된 아파트 중에 일부를 과학자나 공로자 이런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면서 자신의 애민 정신과 치적을 과시하죠.
근데 때로는 김정은이 너무 많은 세대를 선물 명목으로 가져가 버려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거나 겨우 본전만 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평양 여명떨이 아파트 건설 때 그런 불만이 터져나왔다는 증언도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이게 속도전으로 짓다 보니 날림공사가 많다는 점하고 만성적인 전력 부족입니다. 평양이라고 해도 전력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요. 특히 새로 짓는 외곽 신도시 아파트들은 전기가 제대로 공급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기가 없으면? 전기가 없으면 고층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도 못 쓰고 물 공급 펌프도 작동 안 해서 사실상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평양 내에서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 즉 전기 공급이 원활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해요. 전기 공급 자체가 또 다른 권력이자 뇌물의 대상이 되는 셈이죠. 겉보기엔 화려한 아파트지만 실상은 다르군요. 이제 정권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김정을이 어린 딸 김주열을 공식석상에 자주 데리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김정은 본인의 건강 문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반영된 거 아니냐는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건강 문제요? 네.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모두 심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역시 언제든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후계 구도를 서둘러 준비하려는 조급함의 발현일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어린 딸을 먼저 전면에 내세워서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내부 반감을 좀 희석시키고 향후에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후계 작업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 김정은 유고 시에 권력 공백하고 투쟁이 불가피하고 이건 체제 불안정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3대 세습을 넘어서 4대 세습까지 염두에 둔 행보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북한 체제 유지에는 중국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중국은 왜 북한을 계속 지원하는 걸까요? 중국이 북한이라는 좀 골치 아픈 존재를 계속 지원하는 건 김정은 정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북한이 붕괴했을 때 자국에 미칠 엄청난 파장을 극도로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아, 붕괴 시 파장. 네. 만약 북한 정권이 갑작스럽게 붕괴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거든요. 군사훈련 경험까지 있는 수백만 명의 대규모 난민이 국경 넘어 유입될 수 있고 이건 동북 삼성 지역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정을 가져올 겁니다. 게다가 통일한국이나 혹은 미군하고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되는 상황은 중국 공산당 통치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최선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을 정도로만, 딱 그 정도로만 최소한의 지원, 식량이나 에너지 같은 거요. 이걸 제공하면서 현상 유지를 통해서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속내는 매우 복잡하고 계산적이라고 볼 수 있죠. 북한이 최근에도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이건 정말 전쟁을 준비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전면전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보다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북한은 한국하고 미국이 섣불리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정 수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외부 위협을 부각시켜서 주민 결속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미국 등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압박하도록 활용하는 거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에도 계속 ICBM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신형 무기 개발을 과시하는 것도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능력을 보여주려는 동시에 내부 선전 효과를 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무기들을 다른 불량국가나 단체에 판매하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군사력 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신형 무기들의 실제 성능이나 안정성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도발 역시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행위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북한 정권이 가까운 시일 내에 붕괴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할까요? 90년대에 그 혹독했던 대량 아사 시기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걸 보면 북한의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외부의 압박이나 변화 요구만으로는 쉽게 붕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또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한국이나 중국 모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규모 난민 문제, 내부 치안 공백, 핵무기 통제 문제,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 고려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변국들도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관리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김정은 공강 문제나 예측 불가능한 내부 균열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현재로서는 단기간 내 붕괴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오늘 탈북 기자의 증언 등 여러 자료를 통해서 북한의 군사력, 사회, 그리고 정권의 실체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과장된 군사력의 허상부터 핵 문제의 딜레마, 또 극심한 내부 불평등과 통제 시스템, 그리고 정권의 생존 전략까지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었네요. 요약하자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취약하고 한국군과는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핵무기는 분명 위협적이지만 사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계륵 같은 존재죠. 북한 사회는 극심한 불평등과 철저한 통제 시스템 위에서 유지되고 있고 김정은 정권의 모든 정책은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보다는 체제 생존과 유지, 여기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북한이라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퍼즐을 이해하는데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진짜 실체를 분별하는 시각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북한 정권은 수십 년간 강력한 통제와 공포 정치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철저한 반절을 통해서 그들만의 왕국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작은 균열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는 걸 보여주죠. 과연 외부에서는 쉽게 예측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북한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작은 균열이나 변화의 조짐이 이 견고해 보이는 김씨 왕조의 통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